명석이와 함께 명석해지는 수요일 명석한 알고리즘 돌아왔습니다. 진짜 실로 대단한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8주 연속 상승이라니 그냥 상승도 아니고 3대 지수가 다 같이 손잡고 8주 연속 올라가는 건 이거 정말 대단한 우리 역사의 순간에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다시 말하면 뭐 성장주도 올랐다가 가치주도 올랐다가 얘가 좀 부진하면 얘가 해주고 얘가 좀 부진하면 얘가 해주고 중소형주와 대형주도 서로 이렇게 다 올라주고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장은 정말 아름다운 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연말답게 이렇게 아름답게 잘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서 그래도 또 어떻게든 수익률을 좀 내볼까 생각을 하신다면 저와 함께 오늘 알고리즘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먼저 뉴욕으로 갑니다. 저도 솔직히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일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FOMC 이전에 저희가 알고리즘을 얘기를 드렸었는데 당연히 뭐 매파적 동결 정도 생각을 했죠. 근데 이 정도로 비둘기파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가 몇 달 동안 얘기했던 금리는 하이어 폴 온 거다. 그럼 고금리가 계속 지속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그냥 FOMC 연준에서 그냥 팍 날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당일에도 강력했고 그 흐름이 지금까지 FOMC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계속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실로 대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산타랠리가 점점 더 강력하게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정도면 뭐 산타랠리뿐만 아니라 11월부터 계속 그냥 랠리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대단하게 따뜻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역사적 사례를 봐도 22년 동안의 데이터래요. 11월 15일까지 S&P 500이 연초 대비 5% 이상 올랐으면 연말까지는 그냥 따뜻하다고 합니다. 뭐 23년 만에 새로운 예외가 생기지는 않을 가능성이 지금 훨씬 더 높아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업종을 가져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인데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 금리가 지금처럼 계속 떨어진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금리가 계속 최근에 기준금리가 올라왔잖아요. 지난 그 녹색, 가장 진한 녹색, 이게 기준금리인데 올라오는 동안에도 시중금리, 10년물 국채금리와의 격차는 한 100에서 110bp 정도를 유지해 왔대요. 지금이 5.25에서 5.5%니까 110bp면 4.1, 4% 초반? 근데 이미 3.9%까지 내려왔잖아요. 이걸 보면 사실 여기선 덜 내려가려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추세가 아니라 내려올 거잖아요. 그걸 미리 반영한 10년물 국채금리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그리고 만약에 정말 우리의 기대대로 기준금리를 3월에 인하하게 된다면 시중금리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럴 때 가져가야 될 건 당연히 금리 인하 수혜주일 겁니다. 뭐 간밤에도 보셨던 것처럼 태양광주 급등하고요. 금융주 반등하고요. 이런 흐름들이 뭐 특별히 막 좋아져서라기보다는 결국 금리 떨어지는 반작용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좀 선별할 필요는 있겠죠. 그 안에서 너무 급등이 나타나면 분명히 쉬어가고 부침이 겪을 수 있으니까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뭐 아크케이라든지 바이오테크, 리츠 이런 ETF들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공통점은 금리나 기대감에 비해서 지금 현재 반등세가 조금 미미하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업종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근데 여기서 금리가 과연 계속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갖고 계신 분들 많죠. 사실 저도 이쪽이 조금 더 약간 신뢰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약간 급한 움직임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도 역사적인 부분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금리 인하를 시작했을 때를 T-0으로 잡고 그것보다 6개월 이전부터 시중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의 사이클과 지금 2023년 10월의 사이클 지금 속도가 너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둔화될 가능성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점이고요. 지금 뭐 오펜하이머는 내년에 S&P 500이 5,200 간다고 하는데 왜 여기서 굳이 초를 치냐 하실 수도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S&P 500이 파란색 올라가는 속도가 정말 가파르잖아요. 근데 지금 타겟, 그러니까 목표치들이 높아지는 속도도 물론 올라오고 있지만 차이가 너무 갭이 큽니다. EPS가 상향되는 속도와 그 타겟 목표치가 올라가는 속도, 실제 지수가 반등하는 속도의 이 갭을 보시면 이거는
약간 조금 정체할 수도 있겠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져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두 번째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사실 뭐 돌고 돌아서 하나마나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익 증가율이 높아지는 섹터를 골라놔야 이렇게 너무 급하게 과속을 하더라도 이게 완속으로 들어갈 때 내 계좌를 좀 보호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오묘한 건 여기 보시다시피 2024년 이익 증가율 전망치가 높아지는 반도체 장비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 다각화, 금융 이런 쪽을 보시면 결국 금리 인하 수혜주랑 많이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초미의 관심사는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섹터가 이렇게 내년 이익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가 용이해지고 자본 조달이 용이해지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지금 EPS가 상향되고 있구나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이런저런 시나리오 세우기 싫고 고민될 때 사실 연말이잖아요. 그냥 좀 쉬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편안한 친구들, 든든한 친구들, 결국 매그니피센트 7이 가장 좀 적합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 증가율 낮아지면 아무리 낙폭과대주라도 뭐 의미 없을 수도 있거든요. 변동성 커질 수도 있고. 근데 이쪽은 이익 증가율도 높아질 거고, 뭐 낙폭은 좀 낙폭과대주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년에 꼭 가야 하는 그런 길이라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쪽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서울, 여의도로 향해 볼 건데,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신 거를 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뭐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 아니야? 네, 뭐 큰 의미 없는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렇게 8주 연속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굳이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냥 증시 자고 나면 일어나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포인트를 강조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이쪽에 좀 힘을 실어봤습니다. 한국 증시가 유리해 보이는 이유 첫 번째, S&P 500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 막 올라오고 있는 그 속도에 비해서 코스피는 굉장히 좀 미미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맥락과 비슷하게 결국 낙폭과대주를 찾는 과정에서 낙폭과대한 나라, 그리고 반등도 강하지 않은 나라, 코스피가 조금 더 가능성이 좀 랠리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뭐 다들 공감하시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내용인데 환율이죠. 원화로 봐도 수출 증가율 최근에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아마 오늘 내일쯤에 20일까지의 수출이 또 발표가 되겠죠. 그러면은 원화의 강세가 조금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달러화로 봐도 보셨던 것처럼 내년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어느덧 연간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으로 전환됐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BOJ가 어제 뭐 동결을 하고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년부터는 확실히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엔화가 달러화를 견제해 준다면 달러 약세 원화 강세는 점점 더 나타날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뜻에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저는 좀 흥미로웠는데 현대차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우리나라와 대만이 갖고 있는 그 산업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뭐 비슷하다고 하기보다는 사실 반도체가 1등이라는 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대만이 뭔가 중국과 갈등을 겪을 때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좀 사는 경향이 있었답니다. 그게 1월에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대요. 왜냐하면 1월에 대만 총통 선거가 있거든요. 내년에 진짜 선거가 많아요. 진짜 정치적인 이벤트가 많은데 그 첫 스타트를 대만에서 끊어줍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굉장히 각축전인데 친미 성향의 후보가 아주 조금 미세하게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이제 총통이 된다고 하면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조금 더 경색되거나 어떤 위기감을 겪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해지를 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준비를 해봤고, 그렇다는 점에서 한국 주식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4분기, 1분기를 지나갈 때 미국 주식은 뭐 거의 사상 최고가 임박했기 때문에 약간의 부침을 겪을 수 있지만 코스피는 좀 무난하게
무난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공매도도 뭐 중단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 실제로 골드만삭스에서는 한국 주식 사라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어떤 업종을 가져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인데 낙폭과대주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조금 그래도 고민이 될 수 있죠. 아무리 그래도 만약에 미국이 정체한다면 한국도 좀 정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때 위기를 해칭하려면 결국 낙폭이 큰 업종을 갖고 있으면 조금 더 든든하게 연말 연초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요즘 그래서 뭐 조정을 대비해야 된다, 배당주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배당주로 해칭할 정도로 상승 동력이 약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앞서 보셨던 여러 가지 이유들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뭐 공매도도 그렇고 오늘 또 양도세 결론도 웬만하면 나오죠. 20일부터 결론을 낸다고 했으니까. 그런데다가 최근에 이런 것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로봇과 관련해서 첨단 로봇 산업 비전. 이거 아마 모르긴 해도 이번 달, 다음 달에 엄청 많이 보게 될 자료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연말 연초에 공무원분들 열심히 이런 거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꼭 가야만 하는 그런 성장 산업들에 대해서 코스닥 쪽에서 일부 가져가 있으면 뭐 양도세도 만약에 좋게 나오면 또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심지어 다음 달에는 CES가 있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성장주를 미리 좀 선점하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얘기하고 나니까 너무 다 좋아 보여요. 그래서 급락은 없다의 물음표와 느낌표를 같이 달아봤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꼭 설레발을 제가 치면 뭔가 또 알 수 없는 그런 돌발 변수가 발생하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입장에서라도 항상 뭐 지금 홍해 쪽에서 막 계속 이런저런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발생하잖아요. 언제나 변수는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